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소설 쓰는 황지옥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기획하게 됐는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이 낭독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한번 또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행사는 원래 저희가 문학 작가님을 모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앉아주세요. 늦게 오신 분 빨리 앉아주세요. 네. 까먹었네? 낭독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문학 작품이 가장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예술작품 중에서 가장 편하고 편리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마리모 전체가 계속 장애인과 그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계속 접근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시각 작가님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음성 해설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의 행사는 시각장애인이 볼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모든 것을 눈을 감고 들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도 자기소개를 이제 모두 다 음성 해설로 하시고 자기 작품을 계속 이제 낭독을 계속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소설 쓰는 황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언제 쳐요? 박수? 네. 박수 언제 쳐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곱슬머리를 하고 있어요. 짧은 곱슬머리에 얼굴에는 가느다란 안경을 끼고 있고 그리고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옷은 오늘 제가 음성 해설을 할 걸 생각하지 않고 단색을 입지 않고 왔는데 원래 이럴 때 그냥 까만색으로 통일을 하는데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록색에 흰색 세로로 줄이 있는 셔츠를 입고 팔에는 초록색 태가 있는 초록색 줄이 있는 시계를 하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반바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신발은 초록색을 신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걸 기획을 하면서 매니저님 한 분은 작가님을 고용을 해서 이 일을 함께 맡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게 별로 없고 저분께서 일을 다 많이 하셔서 작가님들과 어떻게 이걸 기획했는지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가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식 작가님과 이제 계속 진행 맡아주실 거예요. 저도 혹시 자기소개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술단체 마리모 마지막 책 우리는 노래도 손을 잡습니다 매니저를 맡은 이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황지훈 작가가 자기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자기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제 키는 173cm에 저는 약간 좀 체중이 많이 나가서 덩치가 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왼손 중지에는 약간의 꼬임이 있는 로즈골드색의 하얀 반지를 끼고 있고 그리고 제 왼쪽 팔목에는 열쇠 문양의 문신이 있고 제 오른쪽 귀 밑에는 역삼각형의 핑크색 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은색 반팔 그리고 약간 물이 빠진 회색 반바지 그리고 가죽 신발을 신었고요. 네, 그럼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보고전은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과정에서 생긴 생각과 흔적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인과 시각예술가가 모여서 각자의 언어와 감각을 교환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서로의 감각을 통과하며 생겨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두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시 낭독이 있고 이어서 전시 음성 해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각장애인 분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음성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 다시 상상하며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최지인 시인입니다. 최지인 시인은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사건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쉽게 지나치거나 있는 현실의 장면들을 시에 담습니다. 그의 시에는 폭력과 불안,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작가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그것을 버티게 하는 믿음을 주목합니다. 그의 작업 속 종교적 도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때로는 더 큰 흔들림을 불러오는 모순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와 작품, 그리고 음성이 얽히는 자리입니다. 정답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떤 질문을 품어갈 수 있을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단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지인 시인의 낭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언어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우선 30대 아시아계 남성입니다. 그리고 키는 170cm 정도이고요. 머리카락 길이가 어깨 정도이고 살짝 곱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반팔 셔츠와 카키색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부츠를 신었고요. 왼손에는 손목시계를 잡고 약지와 소지에 반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두껍지 않은 팔찌를 잡고요. 왼팔에는 잉어 문신이 있고 오른팔에는 뱀과 만다라 문신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시는 총 6편이고요. 그러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책과 대화. 거위가 목 놓아 울고 있다. 사육장에서. 전쟁을 원하는 자는 따로 있어. 북쪽에는 북쪽 정서가 있고 사람들이 기웃대고 있다. 근림공원 입구에 경찰이 통제선을 치고 있다. 이곳을 지날 때면 언제나 널 떠올렸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별나다, 이상하다, 난 내가 부끄러워, 내 무능을 탓하는데 세월을 허비했지. 그리고 기다렸어. 아주 오랫동안.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이 말없이 칼국수를 먹는다. 아주 희미해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재난에 대해 말할 때면 숫자가 앞서지. 해가 잘 드는 곳에 씨앗을 많이 심었다. 천년된 나무는 사실 1년의 삶과 나머지 죽음으로 자란 거래. 하나의 삶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돌보는지 알겠어? 이것 봐. 무리기가 빽빽해. 뱀이 숲풀 속으로 사라졌다. 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미래서사라는 시입니다. 미래서사. 보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여러 번 눈에 띄네요. 염려되지만 알아서 잘 하시겠죠. 시간 나면 전하려 했는데 네가 힘들 때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해.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은. 광주에서 만난 안젤리나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서 태어나 시인이 됐다. 사전을 옆에 두고 제국의 언어로 적힌 그의 첫 시집을 떠듬떠듬 문득 불현듯 같은 단어가 많아서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 제국을 받아 적었으나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고 국경을 넘는 버스에서 소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팔짱 끼고 잠이 들었다. 움찔거리다 깨며 또 잠들었다. 잘 지내고 있지? 선배는 고향을 버리려고 애썼으나 고향은 검질기게 선배를 올감했다. 밤 100년 전 이 도시는 진압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다. 수많은 거리와 건물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자풀로 뒤덮인 골목길 끝 옛집 도시의 층층이 한꺼번에 펼쳐지고 또 포개지며 죽은 자가 산자의 몸을 빌리고 금빛 아름다운 잔에 담긴 술은 시민의 피요 옥쟁방에 담긴 귀한 음식은 시민의 기름을 짠 것이니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정복자는 선주민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까지 지배한다. 불안을 부추기고 군수업을 키우고 군대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몰아넣는다. 좀비의 몸, 좀비의 마음, 좀비의 마을, 좀비의 도시, 좀비의 나라, 국경을 감시하는 경비대. 다 알면서 세상은 흉흉하고 하늘은 푸르고 모두 욕심이 많아 흐릿하다. 세월 가듯 멀구나. 한심한 영혼처럼 멀리 있구나. 국경을 넘을 때 순한 눈이 내려도 좋을 것이다. 네, 제가 다음 읽어드릴 시는 타모카 샤옵이라는 시입니다. 타모카 샤옵. 다리는 1년 내내 공사 중이고 멀리 멀리 돌아 하천을 건넜다. 너는 네가 자란 마을이 얼마나 작은지 천변에서 옆집과 그 옆집, 그 옆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먼 곳으로 떠났는지 말해주었다. 네가 살던 마을은 이제 없고 어린 너도 우물에 빠져 죽었다. 붉은 진흙으로 메운 자리에 어쩐지 눈이 트고 푸른빛 도는 새가 밤을 물고 날아와 낡은 집 벽면에 흙과 지푸라기를 쌓고 쌓아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길렀다는데 다리 밑에 모인 노인들이 테이블을 펴고 화투를 치고 있었다. 기웃거리다가 반동분자가 되어 동무들은 봉쇄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고 돌고 돌아 어느새 제자리였다. 어떻게 할래? 좀 더 걸을까? 다리는 1년 내내 공사 중이고 선배는 종이에 가득 적힌 심표들을 보며 깔깔 웃었지. 나는 새빨간 귀, 동아리 방을 뛰쳐나갔지.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농구 코트 스탠드에 앉아 그때 종이에 적은 것을 곰곰 생각하다 그 책이 떠올랐고 천천히 기울어지는 한 사람과 그의 무의식과 우울하고 아름다운 휴일들이 몽땅 쏟아지는 바람에 나는 그만 젖고 젖어서 불을 들여다보다 소매가 홀랑 타버린 사람처럼 자리를 뜨고 말았지. 북미에 가서 살고 싶다고?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수백 명의 목을 벨 수 있다고 말한 독재자는 죽기 전까지 군림하며 사람을 죽였다.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얼마 후 사망했을 때 너는 내게 편지를 보냈지만 전해지지 않았다. 한국은 경쟁이 심하고 피부색이 다른 이들을 경계한다고. 나는 네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든 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너. 길 끝에서 누가 부른다. 선생님, 이거 암 아니죠? 가난한 자는 왜 먼저 죽는가?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넘자 넘자 그 고개 어서 넘자. 너는 너무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 내 삶을 희생양 삼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한 가족이 서로 손잡고 강을 건넌다. 인간의 몸이 어둠 속에 잠긴다. 어둠의 속도. 어린아이가 작은 인간의 어깨에 올라타 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보다 나이를 먹고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중얼중얼 누워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네 독백할 때 어머니의 삶을 훔친 자가 나라는 걸 알았다. 내가 자란 마을은 이제 없고 다리는 1년 내내 공사 중이고. 제가 다음 읽어드릴 시는 시티보이라는 시입니다. 시티보이. 소년병이 쪼그려 앉아 타이어 바퀴를 훔치고 있다. 겁먹은 표정으로. 철거된 기념비가 다시 서 있다. 광장에 사람들 모여 있다. 조부모는 전쟁통에 태어났다. 많은 이가 죽거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모든 게 엉망인 것처럼 보였다. 창을 닫으면 그만이었다. 지하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숨어 있었다. 거의 한 달 동안 굶주린 셈이었다. 어둠 속에서 내가 다음이 되겠구나 생각했다. 야산의 땅을 깊게 파고 생각을 묻었다. 이곳에서 노년을 맞이할 것이다.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되 선이 담대하다. 배꼽 속에 점이 있어 알고 있었어? 죽어버린 친구를 생각한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친구를 생각한다. 영원히 남을 그림을 그려주세요. 천장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대하 중에 물소리가 계속 들렸다. 가만히 듣고 있었다. 희생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광장에 죽은 사람이 가득해 분화가 땅에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 시골에 살았을 때 농민들이 오래된 나무 밑에 둘러앉아 해방에 대하여 토론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너는 다르다고 생각했어. 우는 자와 울음을 참는 자와 울지 않는 자가 있다. 출입구에
새의 깃털이 마구 흩어져 있다. 지하 1층이세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상해. 생생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웅성거림. 당신이 목격자야. 바닥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입에 넣는다. 네, 5번째 읽어드릴 시는 오래된 돌에 손을 얹고라는 시입니다. 오래된 돌에 손을 얹고 어린이가 풀가 돼야 하며 궁금해했다. 나는 어디서 왔지? 이후에도 고민은 이어지고 그러다 세상이 달라진 걸 알아챘다.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이 없다면 나는 내가 상상한 숲의 일부가 될 거야. 살아남은 자는 얼마간 애도할 수 없다. 시간을 끌며 잊히기를 기다리는 참사의 책임자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사람이 이제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몇 번의 계절이 더 지나고 수많은 꽃이 피고 졌습니다. 물풀의 나무 아래서 개가 잠들었습니다. 얼마 후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몸에는 사공의 피가 흘렀어요. 강에는 시체들이 자주 떠내려왔고요. 우리가 서로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친구요, 삶은 따분하고 지루하기까지 하네요. 뒷동산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눈 감고 가만 있다 보면 파도 소리 들리는 듯하다. 하마하마 기다려도 네가 오지 않는다. 작고 귀여운 기쁨아, 인생이 계절처럼 흐르는 줄 알았지? 너는 네 삶을 관조하고 있어. 숲이 불타고 있잖아. 우리는 이 땅에 책임이 있어. 희망을 바란다면 절망을 곁에 둬야 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멀어진 사람들, 몰랐더라면 멀어지지 않았을 사람들. 그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마음이 건너가는 것 같고, 나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랑만으로는 어느라고 돌아서면 또 부끄러워 어쩌나. 한 사내가 흰 철쭉 앞에 오래 서 있다. 그 거리는 내 전생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지. 겨울에서 쇠 냄새가 나. 내 앞면이면서 뒷면인 내게. 쓸쓸한 세상에 비가 오다, 눈이 오다, 해가 들었다. 네,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가능성이라는 시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콩 심은데 콩 나는 것. 콩꽃 피고 꽃 떨어지면 콩꽃틀이 열리는 것. 구원을 바라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시궁창에 처박힌 나를 스스로 끄집어내는 거지. 고약한 냄새, 멀리 퍼져나가는 냄새. 코를 틀어막는 이들에게 미소 짓는 네가 좋아. 너는 더 말할 수 없을 때까지 말할 요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훌륭하지만 그들이 뽑은 지도자는 형편없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검은 복면의 군인들, 카메라 앞에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있다.
컴컴한 밤을 밝힌 것은 프레시 램프에서 터져나온 빛이었다. 흰옷 입은 사람들, 두 손 묶인 채 고개 숙이고 있다.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니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꿈이었다. 나는 누구에게 쫓기는 걸까?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끝나지 않는. 눈이 내립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눈이 내립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생각합니다. 내게 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인 것들의 영혼이 전나무 잎을 뜯어먹습니다. 나는 위로할 줄 몰라 쓸쓸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의 말을 빌려 우리는 그저 하찮은 재능 중 하나를 가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평생 한 가지에 몰두했다. 벼락 맞은 할머니가 잠깐 누워있다 밭에 나간 것처럼 오래 서 있는다. 모두가 돌아간 자리에 오래 서 있는다. 오래 서 있다가 잃어버린다. 서 있는 까닭을. 비로소 길이 열리고. 제가 준비한 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진 씨님의 시 낭독이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이수영 작가님의 전시 음성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우선 제 외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요, 저는 키는 대략 175 정도 되고 검정색 반팔티에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구두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떨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작품이랑 저에 대해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머리는 이제 짧은 머리로 조금 이제 덥수룩해서 오늘 미용실을 갔다 오려 했는데 매니저 작가님이 빨리 오라고 하셔서 미용실을 못 갔다 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외면에 대한 설명이었고, 앞으로는 이제 제 내면을 담은 제 작품 음성 해설 원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3작품을 읽어드릴 거고요.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수용의 태도입니다. 수용의 태도는 가로 90.9cm, 세로 61.0cm 크기의 장지에 채색한 작업입니다. 화면의 중앙에는 소 한 마리의 얼굴이 정면을 향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소의 머리는 물 위로 드러나 있고 콧잔등에서부터 눈, 귀까지 물결에 젖은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소의 검은 눈은 공허와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소의 얼굴은 검은색과 흰색이 뚜렷하게 대비를 이루며 물 위에 잠긴 코와 아랫부분은 잔잔한 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감싸는 물결은 옅은 녹색빛으로 퍼져나가며 고요하면서도 무겁게 흐르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화면 위쪽 양쪽에는 각각 한 마리씩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흰 눈동자에 빨갛고 기다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갈색의 큰 날개 3개, 작은 날개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주변에는 노란색의 흐름이 소를 향하기보다는 호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날개를 펴고 있지만 중앙의 소를 향해 구원하거나 지켜보는 듯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화면 위에 단순히 떠있는 듯한 태도로 존재하며 마치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화면의 좌우 천사 아래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베이지색의 원형 토상들이 줄지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이 원들은 삶과 죽음이 이어지고 순환하는 질서를 암시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최근에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원으로 고통을 겪으셨고 마지막에는 약물과 병원에서 힘겹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이틀째 누워 계신 모습은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삶을 끝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허무와 동시에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 소는 그 경험과 겹쳐 보이는 존재입니다. 물살에 떠밀려가며 힘없이 보이지만 동시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온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두 천사는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소의 죽음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관조적인 상징으로 머무릅니다. 수용의 태도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와 그 곁에 있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인간이 믿는 신적 존재를 함께 담아낸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작품은 당신이 잃어버린 별입니다. 작품의 크기는 가로 54cm, 세로 65cm이며 장지의 채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거대한 나무가 자리하고 있고 그 너머 하늘에는 구름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별들이 한 줄로 이어져 떠 있지만 그 줄기 한가운데에는 별 하나가 빠져나간 듯 비어 있습니다. 화면 밑에는 하얀 언덕을 배치함으로써 멀리서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시점을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갈색과 베이지색으로 이루어진 땅에서는 별 하나가 무언가의 하얀 흔적을 남긴 채 끌려가며 점차 하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순수한 믿음, 신념, 그리고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세속의 무게에 의해 끌려가며 고귀한 의지나 이상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에만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끌려 내려가는 별은 그 존재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존재성을 잃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을 존엄을 잃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흐려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향유하는 의식, 즉 삶을 스스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작업, 의심은 신을 향하지 않았다는 가로 90.9cm, 세로 72.2cm 크기의 장지에 채색한 작업입니다. 이 작품부터 저는 관람객에게 반성을 강요하거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제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체는 옅은 푸른빛과 흰빛이 섞여 대각선으로 흐르는 듯한 질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흐름이나 끝없는 공간을 연상시키는 듯한 배경 위로 여러 개의 하늘색 원들이 부채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원들은 하나하나 별이나 행성처럼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 중앙에는 뾰족하게 솟아오른 하나의 큰 형태가 자리합니다. 언뜻 교회의 첨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그린 모습입니다. 화면 속에서 이 형태는 희미하고도 선명하게 중심을 차지하며 신의 권위와 교리의 기호를 상징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노란색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는 별처럼 빛이 터져 나가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도상으로 화면을 지탱하는 두 축처럼 자리하며 우주와 인간의 사유가 이어지는 지점을 암시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처럼 저의 의심은 신 그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전해온 몇 가지 진리와 그것을 둘러싼 인간의 믿음, 그리고 제도화된 교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뒤집힌 십자가는 그 의심의 흔적이며 그것은 신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대하는 태도를 되묻기 위함입니다. 의심은 신을 향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우주적 배경 속에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질문을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 시인님의 시 낭독하고 우리 이수영 작가님의 음성 해설을 들었고요. 오늘 늦게 오셔서 작품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두 작가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이런 자리는 참여자분들이 질문을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질문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수영 작가님하고 최지은 씨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레지던시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동료를 만들고 자신의 어떤 작업을 나누는 이 경험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마리모 예술단체 마리모 레지던시에 참여한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레지던시에 대한 어떤 거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면 이 강주라는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기억을 꺼내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수영 작가님부터 먼저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기에 계신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웃으며 대답하긴 했지만 저는 최고의 작가가 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제가 최고의 작가가 되기 위한 100가지의 걸음이 있다면 그 첫 번째의 걸음은 레지던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레지던시에 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레지던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원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 고향인 광주로 내려오면서 그 광주의 정서를 한 번 더 거의 8년 만에 이렇게 다시 느끼게 되었고, 레지던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 작업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레지던시가 일종의 사업이다 보니까 꼭 즐거운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 레지던시 기간을 오롯하게 또 이렇게 되돌아보거나 또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 이수영 작가님의 작품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긴 없지만 그동안 이제 이수영 작가님이랑 저랑 그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고, 그것이 아마 최종 결과물로 책의 형태로 나올 예정인데요. 아직 그러니까 이 레지던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레지던시 사업이 저한테 어땠다 저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시간이 지나고 이 레지던시 경험이 나한테 어떤 경험이 되었구나라고 뒤늦게 좀 밀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라는 도시는 저는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익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 그 광주라는 도시는 옷을 사러 오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광주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옷을 사러, 보세 옷을 사러 이렇게 광주에 와서 또 광주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 지역이라는 이 도시가 생각보다 저는 기억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광주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18이 있었던 도시고, 그 5.18의 기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도시이고, 그 광주에서 5.18을 뺀다면 저는 유령과 같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죽은 자와 산 자가 더불어 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전라북도에서 살면서, 그리고 전라도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면서 저도 모르게 이 광주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주 경험이 저에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라든지 저희 큰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인분들이 광주에 있었고, 광주에 있다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자연스럽게 어떤 학살이라든지 전쟁 폭력이라든지 그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관심 두지 않았을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광주에 올 때마다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오시면 아시지만 다 이제 치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싹 밀려고. 그리고 광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밀렸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예술 작가라든지 저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사라지는 기억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광주가 예술 도시이기도 하고 또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하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재진 씨님께서 이제 5.18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주 이사 온 지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강주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기억들이 계속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주에 살기 전에는 한강 작가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시민군에 참여하지 않았던 강주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되게 궁금했고, 강주에 살면서는 특히 점점 어린 세대들은 그 5.18이라는 사건을 다르게 보거나 다르게 기억하거나 생략되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5.18에 대해서 묻힌 목소리들이 너무 많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가 저도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 결과보고전 1부는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이 2부 결과보고전은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낭독회 당일에는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의 북큐레이션을 같이 전시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요하나 헤르바 작가하고 팀 잉골드의 이 서점의 북큐레이션 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최진 시인님이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닙니까? 집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수영 작가님이 선택하신 책, 고통받는 인간이란 책이 있고, 최진 시인님은 김수영 전지
1권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 책을 선정해주신 이유를 듣고 싶거든요. 네,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그 마리모 기획을 해주신 분은 황지훈이라는 소설가이고 올해의 선택이라는 소설집을 낸 작가입니다. 그 사실 뭐 저한테 더 뭔가 이렇게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올해의 선택을 큐레이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계시는 그 시각예술 작가이신 이정식 작가님은 시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이라는 되게 실험적인 에세이를 쓴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작가이고 다 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김수현 전집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단순한 이유이긴 한데요. 제 책, 얇은 책이 10,000원인데 김수영 전집 되게 두꺼운 책이 18,000원이거든요. 김수영이 지금까지 쓴 시가 다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만큼 18,000원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쓴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집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전집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수영 전집을 또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계엄을 겪었잖아요. 김수영도 4.19 혁명을 겪은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4.19와 우리가 겪은 계엄과 이 시간의 어떤 간격들 그리고 어떤 것이 변했고 변하지 않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시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수영 전집을 뽑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권의 책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상 깊은 책으로 손봉호의 고통받는 인간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석사 논문의 이제 주 주제는 고통의 초월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책이었고 논문을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 함께 했던 동료라서 저 책은 제가 그래서 인상 깊은 책으로 남겼지만 고통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저 책의 저자는 니체의 초인 개념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초인이 되어가는 그런 방법 중 하나를 묘사하는데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고통에 대해 느끼고 알고 싶으시면 제 작업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 책보다는. 감사합니다. 네. 책을 팔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1세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저의 책과 황지훈 작가의 책을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100세 찍을 거예요. 찍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안 넘었습니다. 계약 기간 내년에 끝나요. 네. 혹시 이수영 작가님하고 최재인 씨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안 계실까요? 없으면 제가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곰곰이 질문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철문이 보이실 텐데
여기가 그 파출소였을 때 실제로 총기가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아까 우리 최진 씨님이 낭독하셨던 산책과 대화, 그리고 하목과 샤오, 이 시가 인쇄된 거는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는 정말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수영 작가하고 최진신님은 이제 매체가 다르잖아요. 매체가 다르고, 그리고 또 창작하는 어떤 방법이나 방식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를 쓰더라도 시인 분마다 그 시를 쓰는 방식이 정말 다르거든요. 컴퓨터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떤 메모지에 항상 손으로 적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어떤 작업에 대한 방법, 방향에 대해서 두 작가님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도 질문이 없으시면 한지훈 작가가 임의로 선택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체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 공통점이 둘 다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술대학에 가면은 세상물정을 잘 모르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술이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매체긴 했지만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과 이수영 작가님이 굉장히 닮아 있어서 소통하거나 같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사실 작업 방식은 저는 정해진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하나라도 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으로 쓰기도 하고, 프린트를 해서 보기도 하고, 또 컴퓨터로 하기도 하고,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책이라는 매체는 일종의 저는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은 한 100여 쪽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전시 공간에 언어가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이 매체가 읽히는 느낌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크기로 바꿔보기도 하거나, 그러면 보이지 않으면 완전히 크게 하기도 하고, 또 보통 이제 저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글씨체가 있는데, 선호하는 글씨체와 완전히 다른 못생긴 글씨체로 작품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 작품을 좀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시를 쓴다는 것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쓰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시 백지거든요. 회화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백지를 마주할 것인지가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묶고 나면 진이 좀 빠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꼭 좋은 책만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올해 읽었던 에세이 중에서 빈말이 아니라 정식 작가님 에세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굉장히 좋게 읽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자극받았는데, 꼭 좋은 작품이 잘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질 때가 사실 있어요. 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불구하고 성과가 안 좋으면 굉장히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백지를 마주하고 또 책을 묶어내는 작업인데,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쉽게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전 SNS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서 SNS에는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작가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어떤 소식들이 올라오냐면 뭐 좋은 곳에서 전시를 했다거나 혹은 상을 받거나 혹은 뭐 요새는 자랑하는 게 일상이어가지고 새를 다시 찍으면 새를 찍었다고 또 자랑해서 올리시더라고요, 작가님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한 지 한 이제 7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나와의 싸움을 계속 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좀 골몰이 고민하는 것이 작업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SNS를 하는 이유가 일단 저를 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최진 씨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저는 좋은 거를 올리면 그 작가의 나이를 봐요. 제가 28살인데 만약에 31살의 작가가 어디서 상을 받았다. 그럼 나는 30살에는 꼭 내가 저 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SNS를 합니다. 이제 매체의 질문을 주셨는데 예술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시랑 그림 그냥 다루는 물질 자체가 물질이 다른 거지 예술이라는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저희 어머니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두 아직 기독교의 독실한 신자이신데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교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교회를 자주 갔다가 그 뒤로부터 이제 슬슬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신을 왜 믿어야 될까라는 의심을 가진 채 교회를 안 나간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이다 보니까 그 반항 의식 때문에 일부러 부모님이랑 기독교의 교리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토론도 많이 하고. 근데 결국엔 서로 합의와 중간 지점을 못 찾는 게 너무 달라요. 사람에게 신이 존재하고 안 하고는 너무 다르기에 중간 합의 지점을 못 찾는데 그럼에도 기독교에 대한 사상과 저희 부모님의 태도를 제가 바로 앞에서 경험하고 배우면서 나는 이런 말을 더 해야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분명 독실한 신자들 중에서도 무분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단지 삶이 힘든 것이기에 그것을 그리고 내 삶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기에 그런 의존적인 태도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도 제 작업에 있습니다. 아까 항지훈 작가님께서 임의로 질문을 하고 받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여기 자리에 생각보다 지금 같은 전공자가 많으세요. 이수영 작가님하고 그러니까 같이 예고 다니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뭐 여기 계신 우리 이제 2부 보고 전에 참여하실 작가님도 같은 전공자시고 또 다른 곳에서 레지던시 경험하셨던 분도 같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억지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리에 초대를 하면서 몇 분은 꼭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 중에 여러분 꼭 왔으면 좋겠는 분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왔으면 제일 기뻤을 거야라고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오늘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손님? 저요? 오늘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지금 예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신앙송이랑 전시 해설 보면서 일단 베리어 프리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되게 언제나 그 시도 이제 눈으로 읽고 그림도 계속 눈으로 보면서 살았는데 그 시 낭송이랑 전시 해설을 눈 감고 들으니까 눈앞에 눈 감아도 그려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나름 충격적이고 되게 오히려 뭔가 마음에 많이 남는 단어들을 얻어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질문이 있다면 저는 지금 작곡 전공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창작을 하면서 닿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닿고 싶은 갖고. 사입니다. 이게 매체가 저 이제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되게 앞서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뭐 세 번째 시집 저쪽에 한 권 남아 있는 시집이 전쟁에 관한 시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전쟁을 경험하거나 뭐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쟁을 경험하거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에 관한 시집을 쓰는 거죠. 그걸 쓰고 나면 쓰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전쟁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이 뱉어놓은 말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작품을 쓰다 보면은 이 작품이 나를 앞서가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 내가 쓰는 작품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내가 이를테면 사실 속편한 소리거든요. 왜냐면 되게 안전한 장소에서 창작은 이루어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장소에서 창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안전한 장소에 쓴 어떤 이 말들이 저를 앞서서 훌쩍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되게 모자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써놓은 이 언어에 다
갖고 싶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를 쓰면 쓸수록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나라는 존재보다 멀리 가 있으니까 조금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이제 조금 문맥이 다른데, 저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앞에 유리창이 안 보이지만 옆 유리창만 보이는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쭉 달려가는 것과 닮아있다 생각해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대략 유추할 수 있는, 옆에 유리창을 보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제가 좀 어려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인생은, 삶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초월적으로 닿을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저는 죽음에 대해 한번 닿아보고 싶어요. 죽음 후에 정리된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고, 만약에 그 죽음 후에 내용이 정립된다면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철학과 태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인간의 삶은 초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웃긴 대답이지만 초월적으로 죽음에 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위해 말할 수 있는 더 완벽한 지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이 두 작가님들께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도 낭독히 잘 들었고요. 최진 시인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이제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굉장히 기억이 많은 장소이고 또 그걸 남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계속 지금 현대 사회가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계속 생겨나는 과정 중에서 좀 저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인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어떤 걸 남기고 기억해야 될지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사는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파주에 살고 있어요. 파주는 접경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 임진각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북쪽이 보이거든요. 제가 사는 곳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제가 파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 두 가지가 뭐냐면, 파주에는 이주민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얀마 분들이랑 같이 한국시를 같이 읽고 또 글쓰기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글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뭔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에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주민 노동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모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제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글재주가 있다면 사실 전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누군가는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재능을 안고 태어나고 제가 우연히 이 글재주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알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되게 다 공짜로 얻은 거기 때문에 이 공짜로 얻은 것을 뭔가 어느 정도 그 의무적으로 좀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내가 사는 이 장소에서. 그래서 파주에서 마을 활동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마을 잡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저는 협동조합에서 책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랑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전 예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고 예대 나오는 사람들이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술밖에 공부를 안 했고 심지어 교과 과목에 제가 다닌 학교는 과학 과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야가 좁은데 이분들과 있다 보면 제가 몰랐던 세상들을 알게 되고 그냥 중요한 이야기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쓰는 시들은 보통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전라도에 살고 계시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광주라는 도시는 전라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왜냐면 전라도에서 공부를 잘하면 서울에 가거나 광주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전남대 가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제 친척들이나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다 광주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글에 대한 재주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할 어느 정도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되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내가 사는 곳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 거라고 지금 제가 질문 있어요. 네. 그 정식 작가님이 어쨌든 요즘 큐레이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큐레이팅 하면서 네. 어떤 마음이셨는지.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만두고 강주를 떠나고 싶다는 건 있었고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사업이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고 이게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리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레지던시를 통해서 만난 이 유연한 최진 시인 그리고 이수영, 이성미 채권 작가를 보면서 저는 약간 좀 태도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연아 작가님과 최진 시인님의 시,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시를 보고 시에 제가 약간 좀 특히 최진 시인님의 시가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어떤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시여서 지루할 틈이 없는 시였고 또 유연아 시인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되게 이 사람은 되게 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희 26일 낭독회 때도 이제 유연아 작가님이 낭독을 하겠지만 만나보시면 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시간 예술가 분들을 봤을 때 이 채건 이성미 작가님, 이수영 작가님, 그러니까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뭔가 좀 저하고 속도가 다르거나 어떤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과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끝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들은 이 시기를 지나치면은 어떤 속도를 갖고 어떻게 작업을 할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시 쓰시는 분들이야 사실
앉는 시간이 있고 글 쓰는 시간이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시각예술가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산파출소에서의 1년의 시간 바깥에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이제 유연아 작가님의 우정시집 우리는 서로를 펼치고는 제목으로 채권 작가님, 이수영 작가님, 이선미 작가님하고 전시를 또 7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고민을 좀 많이 담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이제 사업 수행자로서의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주진 않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지연 작가님 한번. 아우 네. 질문이 뭐였죠? 어떠셨는지 수행하시면 아. 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분하고 한 5년은 만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저는 이제 처음에 했었던 건 이제 문학 작가님들이 광주에 너무 없었어서 혹시 좀 광주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협업의 구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한 취지에 있어서 저는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좀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는 처음에 작가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세요라고 해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과정을 기록해달라고 했었는데, 두 분이 근데 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원래 하루 말까지 정리된 걸 좀 주세요 해서 며칠 전에 이제 작가님이 얘기한 거를 정리해서 주실 때 그때 처음으로 봤었는데 제대로 본 게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소설을 쓰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보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대가 되는 작가들의 대화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 좀 기뻤었고, 그래서 제가 더 해야 될까요? 작가님들이 맨날 물어보세요. 원래 8월 말까지인데 제가 뒤가 너무 궁금해서 좀 해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너무 좀 저는 좀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아마 11월, 10월 말쯤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뭐 계속 마리모 인스타에 혹시 올라올 테니까 보시고. 너무 재밌어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다른 팀 이제 9월 다다음 주 9월 말에 하실 분들은 편지를 또 서로 주고받으시고 손편지를 주고받으셨는데 그 내용도 너무 좀 감동적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작가님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더운데 여기가 정말 더운 곳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1시간 넘게 이렇게 앉게 해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저희 2부 전시는 9월 12일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 1층 공간하고 2층에 이수영 작가님 실제로 작업 공간으로 쓰셨던 공간에만 작품이 있어요. 근데 2부 때는 그 남은 공간과 옥상까지 작품이 추가로도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2부 전시도 꼭 보러 와주시고요. 작품 사진 많이 찍어서 인스타에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